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현상, 한동훈 효과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아침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소위 친윤계가 앞장서서 한동훈 그만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 대통령이 30%의 지지율로 총선을 치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자기는 감이 안 갈 거예요. 수도권 전멸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수도권 전멸. 지금 어떻게 저렇게 감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통령쯤 되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분석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서 전라도 진입이 허용된 정치인 자체가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하람 위원장도 순천이고 이렇게 하니까 저 얘기한다 그러면은 대중 정치인의 그런 반열에 오른 사람 중에서 호남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 한 잔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정권 심판 여론이 세진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가서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대표 옛날에는 가면은 내가 순천에서 그래서 인기가 좋고 이래가지고 뭐 천하람이 이번에 나오면은 뭐 이번에 될 수도 있어 막 이런 얘기 듣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순천이나 이런데 분위기가 야 이번엔 무조건 윤석열 정부 심판이다. 그래가지고 제일 센 놈한테 몰아주자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체감이 될 정도면요. 그 출향민들한테는 더해요 수도권에.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서울 강북 지역은 한 30% 이상이 호남 출향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표가 한 그 표 중에 20%라도 보수 쪽에 얹히지 않고는 보수가 선거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왔어요. 대통령 죽어도 모를 겁니다. 선거 지기 전까지는. 선거 지고 난 다음에야 또 현장 소통 이렇게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까요? 아니죠. 그때부터는 벌벌 떨겠죠. 그때부터는 벌벌 떤다? 왜냐하면 결과는 지금 모아님 도일 거고 제가 봤을 땐 도 정도 나오면은 제가 예전부터 80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이. 80석. 그러면 그 80석도 온전한 80석이겠냐고요. 다 이제 대통령이 나 다시 공천할 일 없고 나 잡아먹으려고 드는 80석일 텐데. 그래서 더더욱 지금 공천을 장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 80명이라도 반란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은. 이게 되나요, 이게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총선 이후가 더 문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포항에 이제 출마하는 저랑 가까운 지인인데 국민의힘으로 나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연락드려가지고 포항에 지금 뭐 후보들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랬더니만은 22명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22명? 그게 무슨 얘기예요? 포항 남구 북구 선거구 두 개인데 한 22명 정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게 상식선에서 봤을 땐 선거에 그렇게 영남 선거에 그 돌아다닌다는 거는 그 22명은 전부 다 자기가 공천받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뭐 내가 모 인사와 친하다부터 시작해가 다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내부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우려하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번역 안 하고 단어 단위로 옮기면 도대체 어떤 놈이 어디서 뭘 얼마나 팔아먹었는지 우리 감이 또 안 잡힌다. 도대체 어떤 놈이 어디서 얼마나 팔아먹었는지 감이 안 잡힌다. 판다는 게 이제 돈 받고 팔아먹었다 이런 좁은 의미의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소위 말하는 입에 발린 소리로 너 공천 받을 수 있을 거야 같은 소리를 하고 다녔는지 감도 안 잡힌다. 엉망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공당에서 그러니까 후보 출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돈 받고 팔아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범죄니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계기 때문에 내가 공천 받는다를 주변에 팔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가깝다. 내가 누구랑 가깝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공천 받는다. 그 쟤는 그 관계가 없으니까 쟤는 잘린다 이런 얘기만 이제 하고 다니는데 일상적이긴 하지만은 내가 누구랑 가깝다 이것만 파리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 사진 하나 찍어 사진 보여주면 동네가 봐라 나 이 사람 사진 찍었다. 그게 과거에는 윤심파리 이런 거였는데 대통령도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간 그런 거가 이제 노정되기 시작하면은 아니 그리고 저는 또 재밌는 걸 봤더니 또 강신업 변호사께서 건희사랑 회장직에 복직하셨다고 특집 인터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한번 모셔야겠네요. 어떤 계기로 또 건희사랑 회장직을 다시
맡게 됐는지. 예. 예. 그래서 예. 하여간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총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최대 얻을 수 있는 국민의힘 의석수는 80석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총선보다 총선 이후가 대통령에게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여전히 현실 감각이 없고 정무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고 한동훈 위원장 거취를 둘러싸고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이 역시도 이것은 약속 대련에 불과한 쇼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는 거죠. 우선 그리고 근데 굳이 지금 이 와중에 이런 쇼를 할 이유가 뭘까요? 참 그 나가도 모르겠네. 네. 우리가 받아보는 그 여론조사 정보 있잖아요. 네. 이것보다 더 빡센 정보가 뭐냐면은 정보 경찰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데 네. 대충 민심 동향을 사실 올리겠죠. 예. 그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보면 자신들의 상품을 조사할 때 FGI를 해가지고 네. 포커스드 그룹 인터뷰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천 명씩 조사해서 몇십 명씩 조사해가지고 이제 올리잖아요. 네. 근데 정보 경찰들은 그게 업인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무슨 뭐 정치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는 민심을 보면 그냥 알잖아요. 뭐 가게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뭐 이런 거 이런 정보만 다 취합해도 원래 대충 선거 판세는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30인이 20인이 이거는 경마식 그냥 여론조사고 네. 그걸 아는 거죠 지금 이제 서서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한동훈 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지금 들어왔는데 종합해 보면 핵심은 민주당 비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거취라든가 뭐 등등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온 게 없고 민주당이 가짜 뉴스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비판. 그다음에 이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그리고 방금 전에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대구 경북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윤재욱 원내대표에게 사과한다는 발언을 했네. 아, TK가 공작이라는 것은 TK적 시각이다라고 그렇죠. 지난주에 그 인터뷰 JTBC 인터뷰에서 주장한 데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거죠. 네, 제 거침없는 발언이 문제된 적이 있었다. 더 정제전 얻어서 총선 승리만 매진하겠다. 약속대로 맞네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때로 맞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김경률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속된 말로 꼬리를 내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양새는 네. 네, 저는 애초에 김경률 비대위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모멸감 느껴야 되는 게 예. 본인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송파갑에 출마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요. 송파갑.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는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가 아니라 마포을을 대단한 배려인 것처럼 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승낙을 하니까 그 다음날 확정 지어 버리려고 가가지고 그 발언했다라는 게. 손잡고 이렇게 예.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이란 분이 마음 변할까봐 이렇게 저는 맥락을 지금 이해했거든요. 아. 정확한 사실이야 뭐 그들만 알고 있겠지만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열받죠. 송파갑에 나갈 것 같은 분위기에서 마포을에 나가는 분위기로 간 다음에 그거를 뭐 오케이 하는 느낌을 말하니까 바로 다음 날 못 박아 버리려고 전직 당협위원장과의 상의도 안 돼가지고 자기 나쁜 놈 만들고 네. 이렇게 출마하게 돼버린 상황. 네. 그런데 정작 선거를 치려다 보니까 이런 TK식 사고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상식적 이준석도 하고 다 하고 다닌 말을 했는데 네. 갑자기 송원석 의원이 대구 경북 지역 의원 그 모임을 잡는다고 하면서 협박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 압박에 이제 못 이겨서 갑자기 틀린 말 하나 안 하고도 사과하는 분이 만들어낸 거. 예. 그럼 김경률 회계사가 당한 거네요. 비대위원이.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사실 그 전에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뭐 합리적인 발언을 보수 입장에서 많이 했다가 결국에 한동훈 위원장을 서포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땐 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이준석 쫓아낼 때도 보면 이준석 많이 까고 했거든요. 네. 이제 인생에 좋은 경험 하시니까 예, 이제 좀 느끼시는 게 많겠죠.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느끼는 게 많을 거다. 인생의 좋은 경험이고 다 예. 이건 어쩔 수 없다. 겪어봐야 되고 예. 이번에 마포를 나가시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낙선도 경험하시게 되고 예.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이제 보시면서 항상 제 사람들 왜 저렇게 사나 했던 그 가끔 이제 또 당에서 또 부르면 또 태극기 집회도 나가고 뭐 이런 자유한국당 원외위원장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그렇다고 또 바로 튀면 튀었다고 또 이제 욕할 것이고 네.
앞으로 한 특별한 변고가 없는 한 마포울은 계속 민주당 우세일 텐데 예. 한 2번, 3번 경험하시면서 예. 이렇게 또 인생의 경험을 쌓는 밖에 없다. 예.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김경률 회계사가 굉장히 가까워서 각별해서 그런 배려를 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마포울로 배려한다는 건 어떤 상식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네. 약간 이 하다 보면 이제 마포울에서 만약 김경률 회계사가 3번 정도 진작에 나가실 생각 있으시면은 네. 나중에 한 12년쯤 뒤에 3번 떨어진 사람 조롱도 받으실 거고 이제 인생의 경험을 해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준석 대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절대 김경률 회계사를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니고요. 네. 지금 싸워야 될 때지 그거 지금 여기서 꼬리 내리고 가면요 그렇게 순탄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싸워야 될 때다. 지금 싸우셔야지 안 그러면요 네. 12년 동안 아마 그런 길을 겪으시고 고생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원래 정치 처음 시작해 보면요, 아이 뭐 국회의원 선거 3번 떨어진 놈 또라이지 뭐 이런 생각하고 해요. 예. 예. 근데 본인이 받은 지역구가 어딘지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하여간 한동훈 위원장 관련된 것은 이 정도 여쭙고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김종인 위원장이 삼지대 합쳐지면 50석에서 60석도 가능하다. 각자 쓸데없는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좀 다 내려놓고 네.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빅텐트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 어떤 방향의 길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입장이 좀 필요한데 세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각 당이 지역구를 분배해서 후보를 내는 방안, 또 하나는 지역구는 단일 기호로 출마를 하지만 비례대표는 각 당이 알아서 선정하는 방안, 그리고 국민의 열망이 있을 경우 완전한 합당. 이 세 가지 길을 제시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좀 이런 다른 팀들은 이 안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고 어떤 안에 가장 좀 의견이 합치되는 편입니까? 저희는 별로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대화를 진척하지도 않았고요. 에? 네,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상시적으로 모임. 근데 언론에서 물어봐서 저는 그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당연히 물어보면 세 가지가 있죠. 네. 근데 제가 뭘 선호한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예.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그들이 선호하는 것이 만약 창당이라 그러면은 네. 개별 창당을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의도가 하나 딱 읽히긴 한데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약간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 창당을 다 해서 당대당 통합을 원하는 것일 텐데, 그리고 그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네. 당대당 통합한다 그러면은 네. 신나게 막 나중에 2월 달까지 우리 창당하기 힘들었다 이러면서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든 건 아시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해야 될 테고. 네. 우리 힘들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인정해줘야 돼. 네. 그러면 또 뭐가 나오냐면은 니네 이제 그러면 우리도 동등하게 이제 가면서 당명은 새로 만들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세력 간 통합인데 예를 들어 당명도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한 세월은 어떻게 하고 합쳐가지고 당명부터 새로 각인시켜야 되냐. 네. 뭐 이런 상황이 뻔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네, 뻔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상당히 험난한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해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왜 이걸 굳이 하시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근데 뭐 저희가 뭐 갑질할 것도 아니야 하겠다는데 뭐 똑같은 건 인생에 좋은 경험인데 뭐 해야죠. 뭐 그거 어떻게 예. 하겠어요. 근데 뭐 이거 각자 이제 나이 70대시고 이런 분들이 인생에 좋은 경험 하시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아니 근데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제안한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합치면 일단 5에서 60석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저도 뭐 알겠는데 근데 네. 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좋아하고 또 이제 많이 이제 상의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그 방식이 그러면은 지금 이낙연 대표와 저 원칙과 상식이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느냐. 약간 그건 의구심이 들죠. 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4월 10일 날 선거고 예를 들어 4월 초에는 이제 4월 한 5일쯤 있다가 사전 투표일 텐데. 예.
지금 저 창당 시나리오를 가면요 2월 말쯤에 네. 신설 합당을 해서 뭐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 달 새에 무슨 수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당명을 알릴 것이며 지금부터 오늘부터 알려도 안 될 판인데. 아니 그나저나 양양자 의원이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을 수용해야 자기가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뭐 저는 그거 이후로 양현재 의원한테 뭐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건 다 알겠는데 네. 예를 들어 막 이런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개별 약진해서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당은 15%, 어떤 당은 10%가 됐다고 치자. 예. 정말 잘 돼가지고. 그런데 합쳐서 그런데 거기 새로운 당명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당명으로 연조사했는데 그 다음에 4가 나온다. 이러면은 그냥 죽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저는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약간 이런 생각합니다. 예.